오히려 더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8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나 눈이 이렇잖아. 아, 그렇구나. 예, 잘 못 지냈어요. 요새 뭐 일교차가 심해서 네. 새벽에는 춥고 낮에는 좀 덥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까지? 네. 그럼 이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참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제 하루 참았어. 그렇군요. 예. 병원에서 뭐라고 안 해요? 병원에서 술 먹지 말라고.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술 그렇구나.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네. 이러고서 먹었다가 아주 그냥 네. 호되게 놀랬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랬구나. 약 먹고 있습니다. 자, 몸이 불편하면 이것저것 짜증도 많이 나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빠른 쾌유 네. 하셨으면 이 좋겠습니다. 눈이 부어 있으니까 작업을 하는데 이게 눈이 잘 안 떠져가지고 힘들어. 요새 유튜브에 아주 그냥 온 공을 쏟고 있던데. 아, 제2의 부흥기가 올 것 같아요. 아, 열심히 막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재밌어. 아, 그래요? 이거 새로운 것들을 해보니까 예, 너무 재밌어. 아, 저도 그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부럽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오른다. 강남 분양가 상한제 임박에도 강남 아파트 값이 한 달 새 수억씩 껑충 뛰었다라는 소식 가지고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강남 3구와 마영송 지역이 최고가를 찍는 매매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대치동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6억에서 27억 7천, 압구정동 현대 6차 157.36제곱미터가 36억에서 37억, 그 외에도 잠실 에이스가 18억 7천에서 19억,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1년 새 3억 6천만 원 상승해서 16억 5천, 뭐 등등 지금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들리시죠? 제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별별다 할 때 분위기 약간 꺾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감이랑 또 실제 분위기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 TV 컨텐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월요일 화요일 날 주요 부동산들, 그러니까 주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땄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래는 좀 약간 소강 상태인 건 맞는데 꾸준히 되고는 있고 거래가 소강 상태인 이유가 뭐냐면 매물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 가격에라도 물건이 나오면 거래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요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된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신고가 거래 가격들의 얘기는 지금 거래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한두 달 전에 거래돼서 맞아요. 이렇게 네. 찍었다는 얘긴 거고, 이런 거래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매도자들이 매도 호가를 높이면서 또는 있던 물건이 들어가면서 거래가 중단된 이런 사태다. 뭐 상황이 지금 일부 인기 지역에서 있고 또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잠잠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서울 안에서도 온도차가 지금 다른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그 영상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그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해프닝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네. 제가 부동산 중개업소들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현재 강남 지역의 인기 단지의 어떤 시장 상황을 잘 묘사해 주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편집을 다 했어. 그래서 그걸 올리려고 네. 심지어 예고편에도 들어갔어. 네. 그 목소리가. 네. 근데 제가 이제 찍은 다음에 사장님 요거 요대로 올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보시더니 안 될 것 같다고 자기 거 빼달라는 거야. 그래요? 왜 빼달라고 왜요? 하냐면 네. 지금 매매 계약이 메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매도인이 들으면 안 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안 팔 것 같기 때문에 네네. 빼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뺐어. 빼고 나서 이제 다음날 계약 잘 되셨어요? 그랬더니 매도인 도망갔대.
결국 매수는 붙는데 매도인이 안 판다고 물건 두 개가 다 뻐그러지면서 막 그날 저녁 10시까지 통화도 안 돼. 계속 뭐 하고 조율하고 뭐 하고 하느라. 근데 이 중개업소 사장님들 거래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인기 지역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좀 이렇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지금 거래량 자체는 거의 없고요. 그냥 아주 작은 거래량 가지고 시세가 이렇게 뭐 크게 변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식의 변동이 발생하는 게 결국 정보가 많이 오픈돼 있어서 특히 별별 수다 하면서 미리 다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거 지금 네. 실거래가 신고 60일에서 30일로 땡겨봐. 네. 그러면 이렇게 상승장에서 고가 거래들 나오면 네. 바로바로 팍팍팍 찍히기 때문에 네. 매도자들은 그거 보고, 요새는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이 예를 들어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가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뭐 이걸 갖다가 검색을 해봐야 알았겠지만,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공개된 내용을 갖다가 쉽게 뿌려주는 뭐 호갱노노라든가 네네. 뭐 아파트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앱에서 그냥 실거래가 등록되면 띠링띠링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얼마까지 팔렸구나가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진짜 많이 열려서 매도자들도 매수자들도 현명해진다고 해야 될까? 정보의 격차가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이런 부분도 되게 지금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정보가 지나치게 투명하게, 지나친 건 없죠. 정보가 투명하게 빠르빨리 공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이제 포털 사이트의 기사들 보면 여러 가지 댓글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비정상적인 버블이 낀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가격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는 얘기인데, 일단 하나 찍어주시죠. 둘 중에 하나. 이거는 네.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 네. 알 수 없죠. 근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수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버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게 정상 가격이다, 버블이 낀 가격이다, 거품이 낀 가격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버블이 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요. 네. 문제는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보다 저평가인 수준에서 더 굴을 파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버블이 시작됐어도 버블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2008년도, 9년도 이런 시절의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라는 게 버블 세븐이라는 얘기가 벌써 2005년, 6년에 나왔는데 네. 2008년, 9년에는 그거보다 가격이 더 비쌌잖아요. 버블은 커지기 마련이죠. 왜? 사람들의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버블은 커지기 마련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끔 팔 수는 있죠. 근데 팔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보유하는 쪽이 좀 더 현명한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하게끔 어떤 의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의사를 표출할 수 있을 어떤 그런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시장도 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러면서 버블이 쉽게 꺼지지 못하게끔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방송을 하면서 일부러 다른 쪽의 이야기를 좀 얘기를 드렸더니 저한테 폭등을 기대하는 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사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패스. 그래. 패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버블이냐 아니냐는 사실 터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그래서 더 안 오를 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상 가격하고 상관없이 시장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비트코인, 뭐 튤립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계속 올랐잖아. 그렇죠. 욕망의 크기만큼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 수요자들이 어떻게 지금도 특성이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애초에. 근데 몇 개 안 되는 그 거래가 계속 고점을 찍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까지 거래됐으니까 이 가격은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매도자들이고 그걸 받아주는 매수자들이 지금 이 신고가들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건데. 네네. 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사람들의 생각에 딸린 문제인 거니까 네. 판단은 좀 유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들이 가미가 돼서 이루어지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또 역시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신고가를 갱신한 거래들은 꾸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팩트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해안들을 좀 키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정부가 3가지의 카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로 수도권이 부동산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3가지 카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겠다고 했더니 건설 경기 악화 우려에 따라서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남양주 등 4곳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또 부동산 경기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에 대해 대토의 방식으로 뭔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이 드디어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서울 특히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자체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유는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1기하고 2기 신도시, 그다음에 3기 신도시와 서울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까지 이번에 발표된다고 하고요. 사실 뭐 송도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적체가 되었다가 GTX C노선 건설 결정이 확정되면서 지금 미분양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치솟아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기존 아파트 가격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쟁점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가 들고 있는 카드들이 적용이 되면 국지적이지만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은 호재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이 인근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번져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현상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엔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큰 요동은 없을 것이다 라는 2가지 얘기가 또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찍으시죠? 네. 자, 일단 3가지 사안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칠 3가지 사안이라 그랬고 하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고 하나는 토지 보상금이고 그렇죠. 하나는 GTX와 맞물려서 광역교통을 기본 구상안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추진되는 또는 기존에 있는 광역교통도를 서로 잘 물려가지고 그렇죠.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인 거잖아요. 네. 3가지가 다 영향을 저는 끼칠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끼칠 부분도 더 남아있고 제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통화하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거 민간택지 상한제 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어 이러면서 좀 불평을 가격이 오르면 중개업소가 거래가 되는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매도자들 물건들 들어가고 또 안 되고 하면서 살려고 했던 매수자들도 가격이 훅 달아나니까 네네. 뭐 이제 그런 자포자기 기분 뭐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이게 실제 그런다 그러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매도자들하고
매수자들한테 영향을 끼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 그렇게 작동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토지보상금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보상금 안 풀렸잖아요. 대토를 확대한다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받은 사람이 가뜩이나 매물 없는 강남에 와서 나 땅 받아가지고 30억 나왔는데 뭐 20억 갖고 집 한 채 사야지, 전셋기구 하나 사놔야지라고 강남 와서 하나 사서 고가 갱신해주면 또 찍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GTX나 이런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은 분명히 영향을 끼칠 이슈라고 생각하고 되게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또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 달아오른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캐리해가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계속 또 서울의 주요 지역과 맞물려고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 이하에 예, 동생들 같은 경우는 안 올랐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렇게 그 미미한 그런 지역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이 교통 계획, 이 교통 개선 부분이 반영이 되면 그렇게 사실 가격이 싼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회사 출퇴근하려면 너무 멀어요. 예? 어떤 그 부분들이 맞물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덜 선호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개선되는 내용이 이번 계획하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온기가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순환매란 게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인기 지역이 올라가고 인기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기 지역에 좀 덜 좋은 아파트 또는 비인기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쫓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어 왔는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상승장에서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런 교통 개선 계획은 떡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되면 이 동네도 연결되면서 쟤네만큼은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인식들이 매도자 또는 수요자들한테 맞물려지면 그런 좋은 역할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당연히 시장 가격에 반영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 세 가지 호재들이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작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크게 이슈야. 작게 그게 이슈야. 일단 영향을 끼칠 거다,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덜 올랐던 애들은 올라갈 것 같다.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도 메인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거다. 이 사람들이 매수세로 달려들 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이제 시장을 뛰어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작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다. 이미 충분히 시장에 선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영향을 미친 것들도 있고 앞으로 미칠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발표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수도권 광역교통망 자체를 발표한다는 거가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작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근데 이 수도권 교통 네.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 안에서 네. 이 광역교통을 개선하면 지금 그렇게 교통이 잘 물려 있지 않아서 비인기 지역이었던 곳이 물리면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 줄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서울 부동산의 대체제로서 작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있겠죠. 목적으로 해서 도입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로 공급 절벽이 예상되자 집 안 팔고 증여로 우회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별별수다에서 수차례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재밌는 것들은 서울 8월달 비수기라고 불리우는 서울 8월달 아파트 증여가 역사상 가장 많은 1681건으로 지난달보다 76%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라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새집 귀해진다라는 기대감도 키우고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양도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한몫하게 되면서 강남 마포의 2주택자가 증여로 연 수천만 원씩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시장의 선택은 매도를 하는 쪽보다 증여를 하는 쪽으로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일단 올스톱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2, 3년 후 공급 절벽을 가져와 핵심지의 집 자체는 굉장히 희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실제 잠실주공 5단지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속도가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이자 바로 옆 10년차 구축의 아파트들의 몸값이 뛰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증여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하는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2022년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고 공시가격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다가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고 62%에 달한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훨씬 좋다라는 선택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62에다가 네. 10% 더 해야 돼. 그러면 67, 8% 돼요. 아, 실제 세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아, 그렇게 올라가요? 네. 아, 이게 엄청나군요. 지방소득세인가 그거 뺀 거라서. 아, 그렇군요. 네, 40%에다 20% 더하면 60인데 거기에 이제 10% 지방소득세 하면 67, 8% 될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렇게 증여로 부동산을 넘기는 이런 현상은 과연 어느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애타하시는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증여는 중개업자가 개입할 요인이 없는데, 그렇죠. 매매는 중개업자가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 개입- 수수료가 매물이 안 발생하잖아. 나오니까. 그렇지.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언제까지 증여하니까. 증여를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증여를 계속할까요, 사람들이? 증여의 실익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파는 것보다 있는 시점까지 이어지겠죠. 그 시점이 언제냐고? 그건 모르지. 그거는 이제 결국 지금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에서 네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 내용이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해제가 돼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언제 풀리겠어요? 강남 3구는 내가 볼 때 5년 안에 안 풀려. 5년? 네. 지금 강남 3구는 어느 정도까지 안 풀었냐면 네. 2002년에 처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2003년에 투기지역 지정했어요. 투기지역 당시에는 투기지역 지정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됐거든요. 2003년에 지정해서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그렇죠, 또 왔잖아요. 맞죠. 11월 달에 다 풀었거든요. 네네. 2008년 11월에 강남 3구는 안 풀었어. 네. 10년, 11년, 12년 죽는다는 소리 나올 때 또 안 풀었어. 2012년 상반기였나 아마 2013년 4월 5월인가 그때 풀었을 겁니다. 네. 10년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막 가는 거 보니까 그때 양도소득세 중과,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기준은 약간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되게 오래 안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적어도 아무튼 쉽게는 안 풀 거다. 그러면 이 규제가 있는 하에서는 이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선 중과가 많이 작동하니까 조금 뭐 물건들이 여전히 다주택 중에서도 강남의 세 채가 아니라 강남에 예를 들어 두 채,
강북의 한 채 이렇게 있는데 강북의 한 채는 조정 대상 지역이 일찍 풀리면 먼저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중과가 없이 팔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강북의 한 채 팔면 2주택이 되잖아. 근데 2주택 중과는 뭐 또 완화가 된다거나 2주택 중과 없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 또 개정된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은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힘든. 그래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예. 생각보다는 길 것이다. 아직 이런 논의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앞으로 별별 수다 많이 할 건데 뭐 이걸 벌써 얘기해. 내년에도 얘기할 걸. 증여의 현상이 언제 이어질? 작년에도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네. 그 별별 수다 예전 처음에 할 때 돌아보면 뭐 정책 발표 뭐 핀셋 규제 뭐 할 때 욕 많이 먹었어요.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 같다고 예상했다가 네가 무슨 뭐 폭등을 뭐 하는 뭐 어쩌냐 이야기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습니다. 증여세의 실익이 클 것이냐, 양도세의 실익이 클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증여세가 더 실익이 클 것이다라는 시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매도를 안 하고 증여로 가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양도세 실익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이 많이 풀려나가게 하면 어떠냐라는 의아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풀어주게 되면 집을 팔고 생긴 수익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익을 거의 없게끔 이렇게 고강도의 규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상 하락기에 접어들지 사박기에 접어들어도 이러한 상황 자체를 한순간에 손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분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현상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이게 앞으로 뭐 오르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는 좀 아닌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삼 5억 로또 아파트 현금 부자 잔치되냐라는 얘기인데, 이제 분양에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볼 텐데요. 자,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을 하는데 주변 시세 대비 4에서 6억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4에서 6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일단 서민들에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청약에 대한 기회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4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면서 분양에 직접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상한제 전 마지막 강남권 분양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용 84제곱미터의 주택가격이 분양가격이 약 16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삼성동에서 같은 해 로또 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던 레미안 라클래시 상하 2차 재건축 평균 분양가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이제 분양가 심의에 의해서 이런 분양가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도금까지 생각해서 약 최소한 13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자들만 청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인근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에게 기회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기, 즉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어떤 쪽에 비중이 더 많이 가십니까? 질문을 내가 해볼게요. 그래요? 서민이 뭐야, 서민이? 서민? 일단은 부동산 쪽에서 돈 얼마 갖고 있으면 서민이야? 아니야, 우리 부동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준에서는 아주 묘하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서민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한 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보세요. 이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 이상 나올 거라고. 60점대 이상 나오려면 30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이미 장유유서야. 어디 30대가 집 받으려고 그래? 이거야 지금 이미. 그래도 어디 있어야지. 어디 부양 가족이 그거밖에 없는데 집을 받겠다 그래? 네. 제도가 장유유서 제도로 대가족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다른 시장이 되어 버렸고요. 옛날처럼 추첨제가 그래도 적용되고 할 때는 찍신이시여 뭐 로또라도 바라면서 내가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추첨제 당첨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가점제로 국민주택 규모 이 투기가일지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주택이었으면서 준비된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헌금잔치가 아니라 개 중에서도 당연히 돈도 준비되어 있고 오랫동안 무주택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 타겟팅하는 건 그거죠. 강남은 전세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 전세 오래 살고 있으면서 또는 강남에 전세 살 정도의 전세금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무주택으로서 강남권 진입 청약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나이 드신 분들 40대 이상 50대 이런 분들이 가족도 많고 하니까 한 방에 로또 드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디자인되어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서민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뭐 현금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분양이냐, 뭐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리그 자체는요. 강남에서 분양하는 리그 자체는 저렴한 가격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이 강남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이 되시는 분들, 더불어 가족 수가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는 집이 없으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리그에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시고 고려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욕먹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청약제도 관련해서는 네. 이게 청약제도가 어떤 추구한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좀 제가 청약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안 있었던 45세 이상 무주택자는 뭐 어쩌라고요. 그 사람들도 오래 기다렸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청약 제도가 규제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확 이런 분들이 받게끔 바뀌고 이게 없는 시절에서는 또 느슨하게 열려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게 작동해요. 계속 무주택 이런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면 그냥 그래 그렇게 기다렸나 보다지만 시장이 또 풀리면 그때는 또 상관없이 가거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청약제도는 이 청약제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할 때는 뭐 35세 이상 무주택 소유자 35세 이상 무주택 소유자인데 75% 그 전에는 뭐 50% 그 비율 조정해가면서 갔던 게 디자인이 됐고 지금의 제도로 바뀐 건 청약 가점제가 바뀐 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에요. 바꾸면서 또 갑자기 없던 신혼부부도 살려줘야 된다. 신혼부부 특공. 그다음에 다자녀 특공 이런 것들 만들면 사실 물량도 많이 빼먹고 신혼부부 특공 물량 되게 많이 늘어났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모든 게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저는 반대야. 그러니까 과거의 제도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 이어져 가지고 특공 이렇게 많이 늘리면서 혜택들 일부러 제한적으로 로또 주어지게끔 가 있는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럼 아예 그냥 다 뺑뺑이. 다 뺑뺑이로 가면 공평하게? 다 뺑뺑이로 가면 희망을 걸어볼 수 있잖아. 내가 30대지만 내가 이거 한번 좀 넣어보고 싶다. 근데
바뀔 리는 없을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지 제 개인적인 견해대로 제도가 확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제도 하에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뒤집어 엎으면 난리 나지. 그래서 안 바뀔 거지만 조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청약 제도에 따라서 배제되는 그런 수요층들 이 사람들의 어떤 조바심 사실 그 조바심들이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랑 통화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가젤 뉴타운에 있는 사장님, 그러니까 서대문구 DMC 파크뷰자이 쪽에서 중개업하는 사장님이었는데 특이한 게 있다고. 작년에 사러 오셨던 분들은 40대가 많았는데 올해 지금 사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30대래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 비싼 고가를 받아주면서 거래하는 매수인들이 청약에서 배제된 30대 층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얼마 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올해 부동산 거래하는 매수자로 참여한 매수자층들이 30대가 많다. 이게 결국 청약 제도에서 배제되어서 나는 청약 기다려가지고는 이번 텀에 못 사겠구나. 10년 뒤에나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겠네. 지금 그게 드러나잖아요. 공고하게 드러나는 부동산 청약 제도 장유서가 드러나면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10년을 내가 이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30대 중반 가면 애 태어나서 이제 애 초등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데 10년 뒤에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애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가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집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지역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때인데 그때 청약에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서울 안에서. 그러니까 사러 다니는 거지. 예. 이제 후행하면서 이제 그나마 이 판단을 2, 3년만 일찍 했으면 싸게 샀지. 근데 지금 와서 끝물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오바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오른 것들을 받아주러 다니고 있는 수요층들이 30대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청약으로 처음에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꼭 집을 강남에만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에게 어떠한 기회가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이 되고 가격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회들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뭔지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근데 강남은 60점대인데요. 근래 이제 예를 들자면 요새 이제 청약 결과들 보면 광명 철산도 50점대, 60점대 커트라인이 나오고요. 예. 지금 부산도 지금 요번에 54점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50점대도 절대 낮은 가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네. 지금 실제로 그럼 낮은 가점 있는 사람들은 가는 데가 부천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나오는 것들 심지어는 맞아요. 의정부도 높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점의 눈높이를 맞춰서 지역을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으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수준의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는 지역에 당첨을 목적으로 청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것도 뭐 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주해서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 분양받았냐 그거 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죠. 예, 네. 그 제도에 따라서 가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투기가 되는 그런 청약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 되더라고요. 30대 때 청약 통장을 쓰려다 보니까 안 돼요. 뭐 가점이고 뭐고 뭐 안 되니까. 결국 처음에 저도 분양 받았던 데가 인천이거든요.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 네. 저는 그래서 첫 집을 샀고 분양권을 매수를 해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청약하다가 나는 4대1도 안 돼요. 4대1이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요? 분양가가 높았어. 그래서 네. 야 이거는 되겠다. 네. 4대 되겠다. 네.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게 4대1도 안 되는 게 그때 25% 제가 만 35세가 안 됐었기 때문에 25% 물량을 그러니까 75%를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들이 먹고 거기 떨어진 사람들 포함해서 내가 들어가서 받는 거다 보니까 그것 4대1이 아니야. 실제 경쟁률은
뭐 16대 1이 되나? 아무튼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거 끝나고 깔끔하게 2005년에 나는 청약으로는 안 된다.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사자. 그래서 미분양도 미분양 뭐이나 아니면 뭐 인기 없는데 살 수 있는 것도 전매 제한들 다 걸려 있고 전매 제한 가능한 물건이 돈 많았으면 비싼 거 피 주고 샀지. 근데 그랬겠죠. 피를 줄 수 있는 돈도 그래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으니까 샀지. 5천만 원. 제 첫 투자 금액은 네. 5천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첫 집 시작입니다. 음. 네, 그거 모으는데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들어갔고 청약이라는 개념에서만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식의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신도시 인천에서 지어지고 있는 청라하고 송도에 대한 신도시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됐던 거고 사실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를 굉장히 겪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났더니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집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두 배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딴 데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아직 미련은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할 수 있는 제 선택은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에게 그냥 운명이야 운명. 세상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어. 맞춰 사는 거고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된 건 그냥 운명인 거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기회를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 네, 5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내달 강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를 마감을 했고요. 규제 심사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하면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청와대도 처음에는 신중론을 펼치다가 분양가 확대 시행에 공감을 하면서 대상은 강남 4구부터 시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법 개정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다음 달 중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핀셋 규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러 논란에도 결국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최근 강남 집값 상승에 따른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신중론에서 시행으로 가닥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과 분양가 상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청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수혜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에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또 갈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아직 투자할 메리트나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쪽의 부류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이제 당분간 손대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도를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얘기가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소장님 이제 저 전문가시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납득할 수 없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맞아요. 있고 사실 저는 이의 신청도 했어요. 이 내용 때문에 뭐 한 5천 건 정도 이의 접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같은 민간 택지지만 매입하는 형태의 민간 택지 사업은 매입가를 인정해주고 금융비용도 인정해주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연동해서 개발 이익을 배제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택지비를 잡아야 된다는 기준 자체도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그 내용대로 되면 지금 허그가 분양가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보다 더 낮은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되게 공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사업들을 갈 거냐 말 거냐에서 굉장히 분쟁이 심화될 것 같고 당장 지금 둔촌중앙 아파트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합 내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는 이미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사요. 예를 들자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신고가 갱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재개발 구역들 주요 재개발 구역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는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겠네요라고 물어보면 아니래. 매수 대기는 계속 있대. 그럼 왜 거래를 안 해요? 물건이 안 나와서. 매도자들도 오히려 되게 신기했던 게 물건들 사겠다라고 대기인데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매수 대기들은 있어 왔는데 매도자들이 물건들이 없고 물건을 내놨다가 그건 매수자가 오케이 살게요라고 해서 매수콜을 보내면 매도자가 계약하러 나오는 비율보다 그냥 저 생각해봤는데 보류할게요라고 도망가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한 몇 달 전 얘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래. 지금 얘기래.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지금 뭐 핀셋 지정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그런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지금 이번 이걸 잡아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근래에 너무 뛰어버리니까 결국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 그 줄어드는 분양 수입만큼을 결국 조합원들이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더 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버리니까 그거 낼 거 감안하더라도 얘 거가 더 올라가니까 예를 들자면 얘가 2억 올랐는데 1억 추가 부담금 더 내면 2억 올랐으니까 1억만큼은 더 오를 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서 사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이 조합원분에게 작동하는 거는 한 번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내게 되는 추가 부담금 금액이 정해지면 그거만큼을 기존 조합원들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신축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연동해서 가서 쫓아가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반응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셈법 계산이 굉장히 빨라졌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을 더 납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멈출 수 없는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한 거야. 조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문이 닫히면서 덮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이 문에 닫히기 전에 얼른 낑겨서 가야지 조급증을 좀 유발하고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매수를 문의하고 있는 문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다만 심리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담은 좀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매물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강남 지역은 워낙에 투자 금액이 크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색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에 의하면 약간 서울에서 조금 강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서울 안에 그런 재개발 투자 중에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경기도권으로 교통이 괜찮은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수도권의 메이저 재개발들 많이 얼마 전에 중앙이고요, 의정부 중앙이고요 이제 분양했지만 뭐 수원 8달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장들 안양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 나올 재개발 메인 단지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지역들의 움직임, 이런 애들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 가격들에 연동해서 재개발도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개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런 지역은 또 서울이랑 달리 규제도 없단 말이에요. 비규제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움직임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지정을 해야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가 좋은 지역, 그다음에 개발했을 때 뭔가 달라질 지역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또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발빠른 움직임들이 있다는 사실 별별수다에서 저희가 정보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어떠한 선택이 나한테 최선의 선택인지는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대 임대소득 올린 미성년자 26명이다. 서울 거주 6살은 무려 임대소득이 3억 9천만 원을 찍었다라는 얘기인데요. 2017년 사업자 소득 현황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미성년 최고 임대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살 아동으로 한 해 소득이 무려 3억 8,885만 원이고요. 미성년 임대소득자 상위 20명의 거주지는 서울 14명, 인천 3명, 부산 2명, 경기가 1명으로 8,94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돌진한 아기 건물주까지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으니까 일단 뭐 불법은 아니겠죠.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이 세습의 도구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임대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임대사업 자체가 불로소득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로소득에 관련된 키워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재밌는 얘기 하나 했으면 하는 게, 자, 이 기사를 딱 보면 기분이 어때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세상에 많아. 네. 미국은 더 많겠지. 그래요? 뭐, 네. 나랑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야. 네.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네. 평등하지 않아.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네. 뭐 옛날엔 안 그랬어? 그랬던 적이 언제 있어? 네. 물론 이게 억울하면 세상을 엎어야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평정심을 가지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제 약간 좀 화난다.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또는 한편으로는 부럽다. 나도 그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난 솔직히 말해서 부럽지도 않아. 그래요? 네. 그냥 위치가 다른 거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거? 얘는 좋기만 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아니. 네. 아니야. 뭐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에 어울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뭐 그렇게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부가 세습되는 게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뭐 주식으로 주면 상관없어? 뭐 다른 형태로 예금으로 물려주면 그건 상관없어? 별로 저는 그냥 그렇게 크게 의미를, 이거 부동산 줬는데 부동산이 동네가 예를 들어 상권이 무너지는 지역에 있는 건물을 줬어.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야? 넌 안 좋아졌으니까. 에이, 저는 뭐 이게 그냥 요즘 사람들 이렇게 금수저 물고 나오는 애들이 요새도 많더라라는 기사인데 굳이 여기에 뭐 분노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사실 기사만 이런 기사가 올라왔던 거 보긴 했지만 제목만 보고 넘겼던 기사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별로 자, 우리 강 소장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에. 제목만 보고 넘겼던 기사가 일단 한 주의 핫 이슈의 기사를 그렇겠지. 떴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그래요. 요즘 애들이 꿈이 그거라면서요. 유튜버. 아니야. 그거 말고 뭐? 그거 말고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아빠가 일을 안 한대. 그것도 그 왕의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네. 재벌 2세가 뭐가 좋냐. 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세습에도 활용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또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니까 나쁘지 않은 것이다. 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나쁘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 또 있고요.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불로소득이다라고 보는 부분도 실제 임대 사업을 해보면 또 아시게 될 게 그렇게까지 완전한 불로소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뭐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전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도 좀 아니 미성년자 전제가 얘네는 아닐까. 지들이 안 하겠지. 다 대신 해주겠지 누가. 부모님이 해주거나 아니면 관리인이 있거나. 그러겠죠. 월 3억 8,885만 원을 받는 애는 관리인이 하겠지. 관리인 월급 받고. 근데 그러겠죠.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업무를 자기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대리하고 하는 것도 불법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어쨌든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이분들도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인지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잘못된 거 없다. 부의 세습은 네. 사실 나도 해주고 싶어. 능력만 되면. 네. 그러니까 아이가 네. 사회에서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그게 부동산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자산의 형태가 됐든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을 만큼 저도 해주고 싶죠. 그게 안 되니까 아쉽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자, 저는 사실 이 기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남 얘기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뭐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 나쁜 새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합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다리 찢어진다. 저희 할머니가 저 어릴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애들 있고 뭐 재산 어떤 재테크 부분도 그렇지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고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또는 이런 어떤 재테크도 모든 게 비교 경쟁 상대로 다른 사람을 삼으면 안 돼요. 이게 황새 성큼성큼 가는 거 보다가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져. 그러니까 내 보폭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보폭. 그리고 그걸 토대로 꾸준히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뭐 저 유튜브 제가 하는 유튜브도 그렇고 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테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 얘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걸 찾아서 내 보폭을 찾아서 방향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네, 좋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동시에 또 표현의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눈 다랗게 나시는 것도 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